을 갖고 이러면서 자신의 좀 청춘을 더 성장시켰던 어떤 그런 문학이라든지 뭐 그런 좀 작품들이 있었을까요? 그렇게 이재용 씨가 말한 어떤 좀 그렇게 구체적인 계기처럼.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꿈이 신부였어요. 그 성당의 신부.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꿈이 다른 신부로 바뀌더라고요. 드라이브 신부로. 두 세계의 왜 웃죠? 오늘 제가 말하면 이 두 가지 세계의 갭은 굉장히 크잖아요. 성당 신부와 결혼식장의 신부는 되게 그냥 저도 좀 알 수가 없었어요.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이 학생운동 많이 하고 저도 사회학과 출신이고 이래서 운동하면서 아 내가 누군가 어떤 말 농담을 해서 사람들을 웃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스스로 놀랐어요. 놀랍기도 했고 아 나도 전혀 다른 정체성이나 아니면 어떤 습관들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되게 놀랐고 지금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알 수가 없었거든요. 집안의 트라우마들이나 상처들이 너무 심해서 좀 감추고 살아왔던 편인데 그래서 좀 문학이 저한테 많이 좀 지지가 됐던 것 같아요. 거의 뭐 중학교 다닐 때는 왜 안 해보셨어요? 교과서 이렇게 선생님 피아노 보면 그 안쪽에 소설책 같은 거 놓고 뭐 이런 거. 뭐 만화책을 보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은 기억인데요. 저희 만화책이 흔하지가 않아서 뭐 그때 읽었던 뭐 세계 문학 전집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무슨 어떤 시나리오를 쓰든 뭘 하든 간에 큰 어떤 그 상상력의 어떤 줄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뿌리이기도 하고요. 감독님께서는 이런 좀 문학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영화적 뿌리를 이렇게 이뤄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이정님께서는 어떠신가요? 뭐 그런 좀 음악을 만드시거나 곡을 만들 때 어떻게 좀 자신의 뿌리처럼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것들 혹은 뭐 영화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? 그럼요. 그 음악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약간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부분 있잖아요. 어떻게 소리를 저렇게 잡고 드럼이 저렇게 나오는구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섭취를 하는 편인데 저도 노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가져오는 편이에요. 예전에 저도 그 문학 책을 뭐 그렇게 읽진 않았는데 읽긴 읽었거든요. 읽긴 읽었는데 저는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책을 숨기고 오는 거 말고 락밴드 계보를 적었어요. 친구들이랑 누가 더 많이 하나. 나는 100개 적었는데 친구는 80개 적으면 뭐 초코빵 같은 거 사주고 뭐 이런 내기를 많이 해서 그런 장난을 많이 쳤고요. 성장 영화 모르겠어요.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의 성장을 다루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좀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편이에요. 영화가 행여 재미없어도 한 사람의 성장을 다루는 영화들을 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얻죠. 그 안에 또 내 모습을 발견하니까 제가 저 스스로 거울을 보는 건 너무 힘들어서 뭐 음악이건 드라마건 영화건에서 나랑 비슷한 무언가가 딱 발견됐을 때 제 이야기로 비로소 집중될 수 있는 타임이 오거든요. 그래서 성장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돼요. 어떻게 보면 뭐 감독님께서도 계속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냐면 중간에 이제 둘이서 기훈과 용주가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갈대숲을 가잖아요. 그 수영을 한 후에 좀 그 갈대밭에 아마 그 기웅은 누워 있었고 용주 혼자 말을 하는데 기웅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전거 모습을 보여주다가 끊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웅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. 그 장면을 그렇게 좀 찍었던 의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?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이 어떤 감정이 좀 교감이 안 되어서 이렇게 찍었을까?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. 그 장면의 의도는 좀 처음에 뭐였나요? 아니에요. 제가 콘티 없이 영화 작업을 하긴 하는데 각신을 찍기 위해서 장소에 도착을 하면 보통 한 10분 정도를 혼자 콘티를 짜요. 이 작업 방식은 사운 영화에서는 한 500%, 1000% 불가능한 작업이고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고 스태프들하고 한 10여 년 이상 팀워크가 되기 때문에 콘티가 없어도
제가 현장에서 콘티를 그려주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죠. 근데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짜기로 생각을 했고, 처음으로 갈 때 이렇게 가잖아요. 가는데 그냥 원래 컷은 용주까지예요. 근데 제가 컷을 안 했던 이유는 뒤에 갈 때가 바람이 불어서 예쁘게 흔들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얘가 컷을 왜 안 하는 거야? 그래서 카메라가 혼자 딴 데 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더 좋더라고요. 물론 이제 순서대로 다 찍긴 했는데 제가 그 장면 찍을 때 아마 촬영 감독한테 아마 이 컷일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중 영화들에서는 요즘 더 심해졌어요. 대기업의 독점 현상이 심해져서 각 씬에 그 크루저 6개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감독들이 혼나요. 왜냐하면 이 비싼 탑스타들을 갖다 놓고 크루저 빵빵빵 박아서 감정 몰입을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풍경으로 카메라가 갑자기 느닷없이 미끄러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얘 뭐야, 뭐 영화를 안 하는 거야, 문법을. 근데 사실은 장소가 산물이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. 그 안에서 뭐 사운드만 들려도 충분히 어떤 정서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어쨌든 주어져 있는 머릿속에 콘텐츠는 있었을 때 처음 찍을 때 그냥 우연히 만들어낸 컷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,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, 그래서 그 전 영화들도 아마 그런 컷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정님께서는 이 영화 야간비행 보시면서 좀 가장 인상적으로 다왔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? 글쎄요, 저는 그 흐름이랑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냥 계속 야간 비행을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. 흐름이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옥상이 너무 좋았어요. 그냥 옥상에서 하는, 글쎄 이유는 왜일까요? 그냥 옥상에서 그 장면이 너무 계속 기억에 남아서 몇 차례 나오잖아요. 처음, 중간, 끝에. 그리고 그 야간 비행이라는 카페라고 하나요? 네, 바였죠. 거기가 너무 그냥 좋았어서. 질문이랑 좀 안 맞는 대답이지만. 아니요, 뭐 꼭 그렇진 않은데요. 사실은 그렇죠, 맞습니다. 아마 그 영화의 어떤 이미지를 주는 상징적인 그런 좀 장소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장소가 실제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좀 영화를 위해 가지고 따로 좀 꾸민 그런 장소인가요?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꾸며서 찍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. 지금도 거기가 금우사과예요. 그러니까 그 재개발 지역이고, 지금도 그 뭐죠, 동부간선인가 타고 가면 보인대요, 그 집이. 영화를 보신 분들이 가끔 트위터에 올리시는 거 보면 동부간선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집 보이더라. 근데 저는 차도 없고 운전을 할지 몰라서 어디서 보이는지 모르고요. 그 노을이 중요했어요, 이 영화는. 그 생트쥐베리의 첫 야간 비행의 첫 문장이 황급빛 노을에 불타는 황급빛 저녁 노을을 묘사를 하다가, 왜냐하면 곧 야간 비행으로 진입해야 되잖아요. 끊임없이 이 소설은 빛에 대한 갈증을 토로하는 소설인데, 그래서 역시 야간 비행 들어가기 전에 노을을, 지금 현재 편집본에는 한 7개가 나와요. 노을이. 근데 저희가 찍기에 너무 어려웠었거든요. 왜냐하면 매일 도와주지는 않잖아요. 특히 서울 지역이나 저기 뭐 야외라고 해본들 안산이거든요. 안산도 뭐 공단이 많아서 조금만 시계가 흐려도 이렇게 노을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이 허탕을 치기도 했었었고, 노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편 옥상도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거는 노을도 보여줬으면 좋겠고, 도시의 어떤 이 풍경들을 좀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게 찾고 다녔었어요. 그 옥상으로 우리가 선보일 어떤 공간이 있을까, 이거를 가지고 몇 달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. 그 뒤로 그 야간 비행의 바에